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28일 주말 앞둔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첫 TV 토론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자, 1시간 30분간 진검승부에서 누가 웃을지 잠시 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까운 가족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이젠 가족 돈을 떼먹으면 그 가족도 처벌을 받습니다. 박수홍, 박태리 씨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섭씨 33도에 이르는 등 들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돼 다음 주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며 댓글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요. 돈 되는 경제 뉴스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밥상 물가 두렵다입니다. 자, 먼저 물가 관련해서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요즘 저희 어머니와 아내가 그럽니다. 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 겁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동의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그러냐.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침엔 주부들이 5일 오픈런 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마감 세일 경쟁한다. 굉장히 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심각합니까? 정말 그 물가 부담에 지금 억눌려 있다. 음. 네, 지금 프레스룸인데요. 네. 프레스되어 있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주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 뭐 이 식탁에 오를 어떤 뭐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채소 혹은 과일을 올리는데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양파 같은 경우 148%나 올랐고요. 이게 2년 전과 비교해서 예, 이만큼 그렇습니다. 올랐다. 예, 호박 55%, 된장, 두부 이게 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매일 저희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의 가격이 이렇게 150%나 오르니까 아니 물가 상승률이 2.5%야? 3%야? 이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만큼 예. 높은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우리 물가가 지금 우리만 단순히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물가가 그만큼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올랐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뭐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22년, 23년, 24년 예. 이 3개년을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시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물가 올랐지만 유독 여러 품목들을 구분해 보면 예.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식료품 물가나 혹은 전기세라든가 뭐 그런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 품목들을 구분할 때 유독 우리나라는 식료품 물가가 올랐다. 유독 왜 예, 우리나라- 유독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쌀 가격, 뭐 계란, 파, 뭐 백설탕, 식용유 전반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요. 뭐 일단 식료품 물가 하면은 과일이나 채소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배경은 뭘까요?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유통 구조가 일단 문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과 같은 경우 사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사과라고도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는 이 사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역 절차가 있거든요. 이 검역 절차에서 사과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관세 장벽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뭐 이 사과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사과에만 의존하는데, 예. 근데 사과 공급이 항상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들쭉날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급락했다가. 예. 그러니까 높아진 그 물가를 더 현실적으로 지각하다 보니까 고물가를 인식하는데 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유독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그 배경이 유통 구조에서 수입이 뭐 금지된다든가 물론 우리나라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예. 작용하겠죠. 또 농가들이 어떤 농업 형식이 좀
영세하거나 또 소농공인이거나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또 이 계절 변화에 취약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호우가 있다, 혹은 폭설이 있다. 그때마다 이 농산물이 뭐 흉작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유통 구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좀 살인 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잠깐 진단을 했지만 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예,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채소 물가나 과일 가격이 급등할 때라고 한다면 그런 계절이 있거든요, 항상. 그럼 그런 계절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항상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그렇죠. 설 연휴를 앞두고 항상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예. 그럼 그런 기점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 그런 기간을 앞두고는 어떤 특정 농산물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대체로 한시적으로? 만든다든가 예. 그러니까 공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하면 가능한 대책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런 서민들이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의 상승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정부는 물가를 좀 잡고 있다, 뭐 잡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저희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좀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긴 한데 네.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중 통화량이 4천조가 풀렸다. 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러면 더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닌지 걱정이 네.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라고 보는데요. 이 광의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현상은 최근 2020년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예. 내 집을 못 갖고 있는 분은 굉장히 절규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팩트는 어떠하냐면 이 통화량이 늘어날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통화량이 줄어들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많다. 예를 들면 예금 저축액이 쌓인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투자할 자금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 혹은 부동산 말고도 소비할 여력이 생긴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비는 내구재 소비를 가리킵니다.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내구재 수요가 늘어나면 그 내구재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몇 가지입니다. 자동차의 수만 가지죠. 부품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수만 가지. 2만 가지가 2만이나 됩니까? 그럼 그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한 대가 판매되면 집 하나가 판매되면 굉장히 많은 원자재나 부품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량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물가 잡기가 좀 더 험난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집값 얘기하셨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요새 동향 보면은 집값이 또 실제로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집값 관심 가는 분들 많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일단 긴 시간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간단하게요. 여러분이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그리고 부채 그다음 주택 가격 이렇게 세 보시면 가지,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금리가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최저 금리가 2%대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립니다.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시중 금리가 떨어질 때 대출 규모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거래가 활성화되니 가격이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24년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중반 이 시점은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약보합이었다가 그러니까 예. 전주보다 떨어지고 전주보다 떨어지는 흐름이었다가 중반을 기점으로 전주보다는 오르는 또 전주보다는 오르는 그러니까 강보합 기조로 좀 전환된 어쨌든 14주 연속 올랐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강보합 기조인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치솟는 건 아니지만 예. 또 모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합해서 다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이런 강보합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르고 있고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인데 맞습니다. 일단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뭐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이 시점이 좀 맞물린 지점 같긴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온 국민이 이 영상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니까 예. 딱 컨설팅스럽게 맞춤화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입지나 뭐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매매 가격,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에서 플러스 상승세로 전환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러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것이 추천될 만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물론 어떤 특정 지역은 전혀 이런 상승 전환을 체감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그렇겠죠.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같은 군소 도시들이죠. 이런 지역은 전혀 회복세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가격의 움직임은 시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뭐 말씀 정확하면 뭐 수도권, 뭐 서울 지역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그건 들긴 합니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 되는 정보 힌트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뭐가 알리고 있느냐? 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맞대결이 진행 중입니다. 자, 바이든이 81세, 트럼프가 78세, 자, 고령 간 대결인데, 자, 이번 토론이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현재 토론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현재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현재 시각으로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90분 가운데 현재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토론은 지난 4년 전에 이어서 재대결인 만큼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두 후보의 등장만으로도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둘이 악수조차 하지 않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초반에는 진행자의 공동 질문으로 경제 관련해서 서로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내내 일정을 잡지 않고 모의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일까요? 목소리가 매우 쉰 듯한 목소리를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의 최근 성추행 입막음 돈 사건,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곳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낙태와 민주주의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지며 트럼프의 자격 문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요, 예상대로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부분을 계속 물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문제와 인플레이션 상승 등 바이든 정부에서 실패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악수도 하지 않고 목소리가 좀 바이든 대통령이 쉬었다, 이런 점이 눈에 띄는데, 자, 이번 토론에서는 특히 달라진 점도 눈에 띄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재대결에는 이른바 끼어들기가 금지됐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 때 트럼프 전 대통령 상당히 끼어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토론 중 한 후보가 발언할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가 꺼지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원고를 들고 갈 수 없고요. 그래서 발언 내용 모두 후보들의 머릿속에서 넣어야 하고, 펜과 메모지, 물 한 병이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중간에 두 차례 휴식이 있지만 찬문은 만날 수 없어서요, 스스로 중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토론회와 달리는 청중이 없어서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회 내내 서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지금 50분이 지났는데 후반전이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체력전 이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대결 46% 동률을 보이고 있어 초박빙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맞짱 토론에서의 말실수,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81세, 트럼프 78세 모두 고령이어서 또 성격은 또 불같습니다. 토론 도중에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는 사람이 패배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요, 미국 성인 인구의 40%, 약 1억 300만 명이 현재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판세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본인은 정치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도 없고 국정 운영도
법무부 장관 대통령 임명해줘서 한 것뿐인데 예. 외모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는 짧고요. 신뢰는 영원한 겁니다.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갖고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소리 나면 호박이 떨어졌는지 돌 떨어진지 알아야 되는데 호박이지. 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된다. 저를 상대로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보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향한 어떤 비난 수위가 굉장히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 수위가 세지는 것 같은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자 한 전 위원장 돕는 의원들 향해서는 이 간신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뭐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사면 윤가, 사면 초가가 아니고요. 예. 전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공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홍준표 씨랑 네, 그다음에 그 이철우 그리고 이제 그 원희룡 예,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계되니까 상당히 그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저는 간신 이 논쟁하는 게 좀 불편한 논쟁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기 표현이면 이제 충신이고 예. 상대는 다 이게 간신이라 이러면 이게 그 나중에 선거 끝나고 통합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전부 이제 그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4명의 후보가 전부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다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상대를 너무 간신보다는 서로의 방법론의 차이고 끝나고 나면 이게 다시 뜨겁게 껴안고 하나가 돼야 될 이런 이제 동지다. 네. 이래 보면 되죠. 예. 자 강성필 위원장님, 저희 원희룡 전 장관이 저 어제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너무 인기 끄는 외모가 이 단점이다. 이렇게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방송 전에 한참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외모가 단점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엄청 잘생겼으면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정책보다는 얼굴에 관심이 가서 그게 단점이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 없고 국정 경험 없고 대통령이 시켜준 거 아니냐. 하나같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면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본인이 인천 계양에서 돌덩이 막 열심히 치울 때는 같이 밥도 먹고 손도 잡고 안고 어깨 동무하고 다 했잖아요. 왜 그때는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험이나 국정 경험이 갑자기 뭐 생긴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원희룡 그 후보가 했던 말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지만 예. 어쨌든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달 만에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의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좀 전에 영상 봤다시피 홍준표 대구시장,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남 자체를 이제 한 전 위원장한테 갖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스톱밭에 한 전 위원장이 갔는데 굉장히 좀 보스톱밭에서 고립되는 모양새거든요. 좀 약간 외면하는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좀 부적절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생각이 다르고 지지 안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굳이 그 만남까지 피할 필요가 있나 이런 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이철우 도지사 네. 이게 더 뼈아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홍준표 시장은 옛날부터 이게 계속 공개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홍 시장의 영향력이 좀 약하고 대의원이 좀 적어요. 예. 그런데 경북은 이철우 도지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요. 어허. 당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웬만한 군의 당원이 책임 당원이 10,000명이 넘어요. 서울의 강남은 2,000명이면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근데 경북에 한 군에서 16,000이 되는 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철우 도지사가 이제 그 안 만난 거 있잖아요. 이게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네. 한쪽으로 이렇게 안 만나고 이런 거는 좀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자 강성필 의원님, 일단은 이 이철우 도지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최혜병 특검 받은 한동훈 정치인 아니다. 공부 더 해야 된다. 여기에 좀 이 특검법 관련해서 조금 더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구실을 삼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철우 지사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의회와의 어떤 협력 속에서 자기 정치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봤을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정책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을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거는 저는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영리한 수였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미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는 특검에 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8표만 이탈하면 그야말로 특검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 후보가 말한 그 제안한 그 특검이 그 8명의 이탈을 막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영리한 수였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였던 원구성과 관련한 무기력한 모습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정무적으로도 뛰어난 수로였는데 아직 그 경북지사로서는 아직 수도권이라든가 전체의 어떤 민심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보수 텃밭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이한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지지하는 당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자 한전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오시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거나 그런 것을 피하지 않아 왔고 그런 면에서 나름 전투력이 있어 왔죠. 저는 그걸 나중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맞서는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대구 경북을 비롯한 시민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런 것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예. 자, 품격 있게 가자고 했는데 한 전 위원장도 더 이상은 좀 참지 못했던 건지 이 짜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가만히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짜친다는 게 사투리인데요. 예. 쪼들리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네. 뭐 이런 이제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영남이지만 예.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위원장이 이 단어를 어떻게 아는지 저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네. 상당히 이런 이제 힘든 공격을 받더라도 이제 아마 본인은 이제 우리 야당하고 예. 싸우는데 전략하고 내부 싸움은 좀 자제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저는 이게 필요하다 봐요. 지금요 흥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요 4명 놓으면. 그런데 흥행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 위험 수위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라왔다. 지금은 이제 막 유튜브나 예. 다른 데 보면 이게 지지자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게 위험 수위까지 왔어요. 이러면 이게 후유증이 남습니다. 저는 흥행 수준에서 끝내야지. 네. 더 이상 이게 서로 공격하다 보면 완전히 당이 분열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강성표 부위원장 궁금합니다. 이 거의 위험 수위까지 왔다고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어떻게 폭발하는 순간까지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 감정적 분당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져 있을 겁니다. 본인도. 예. 다른 분들은 말로 내뱉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그걸 듣고 있고 하지만 본인의 마음도 감정적으로는 분당이 됐지만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상대가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짜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분도 성격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법무부 장관 할 때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논쟁으로 봅니까?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한테 오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야, 잘 싸운다 이렇게 칭찬받았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당대표를 넘어서 대권 주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걸 중도층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쨌든 좌우의 표는 나눠져 있지만 가운데 중도층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중도층은 그렇게 말싸움 많이 하고 인상 쓰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는 정치인한테 표 안 줍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다른 후보들이 뭐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수위를 낮출지도 관심이네요.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윤 대통령하고 이 후보들 간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좀 관심사인데 뭐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뭐 친윤, 비윤에 이어서요. 이제는 절윤, 창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대세론을 형성하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한동훈 후보의 뭐 약점이라면 약점으로 거론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누가 절윤 그리고 누가 창윤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는 친윤 반윤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청윤입니다. 창업을 한 청윤이에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절윤이라는 그 메시지 한번 보셨습니까? 절윤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까? 관계 단절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친윤, 반윤, 창윤, 절윤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오늘 여기 대해서 얘기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윤상현 의원이랑 원희룡 전 장관 연이틀 동안 대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좀 말을 했는데요. 연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의 합리적 쇄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점차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다 찬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님, 이 각종 윤 플러스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난무하고 사실 비전은 안 보인다, 후보들의 비전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책은 이제 굵직굵직한 정책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런데 그 비전이나 정책 대결은 없고 자꾸 이제 그 윤 대통령 관계 이것만 나오는데 뭐 제가 봐도 이제 그 전륜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처음 썼다고 합니다.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하나가 원팀이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실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전륜이다. 이거는 분열적인 단어잖아요. 그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창윤은 뭐 이해는 돼요. 이분이 그 경선에서 지고 나서요. 적극적으로 이제 도왔습니다. 네, 대선 때요. 그때 그 정책 총괄 본부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업 공시다 이렇게 창윤 이야기했는데 뭐 그 이야기 모든 후보가 다 창윤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모든 후보가 이제 윤석열 정권 그 창윤이다. 네. 정권이 이길 때 다 기여한 게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 혼자만 창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의 관계가 뭐 이번 선거 그리고 민심에 영향 끼친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3년이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요즘 국민들과 당원들은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옳았을 경우에 공감을 해주는 것이지 틀린 말을 했을 때는 반감이 더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절대 국민들한테 좋게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집안 싸움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앞뒤 논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켰을 때 발탁 인사가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아주 맞는 인물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눈에 아파도 너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고 치켜 세웠는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서운해한다. 절대 전륜이다. 뭐 이런 말로 공격을 하게 되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 과거에 얼마 전에 오랜 세월도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애틋했던 사이가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보면 국민들이 정치가 참 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 집안 싸움을 어떻게 보실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자, 흥행이라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양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5선의 중진이죠. 이인영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자,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당대표 출마 결심을 했다고 봐야 될 텐데 언제쯤 발표하는 겁니까?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본회의 참석차 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출마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언제 입장 발표하시고 또 어떻게 전당대회 준비하고 계신지. 계속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거라며 연임 도전을 시사했던 만큼 결심은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도 또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또 대명 기류가 강해지면서 이 전 대표와 경쟁할 대항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룰을 결정한다는데, 자,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시에 그러면 이 찬반 투표를 하느냐, 이거를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현재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규칙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 추대를 할지 찬반 투표를 치를지 여부입니다. 추대할 경우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원과 대의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거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확정됩니다. 전당대회 날짜는 오는 8월 18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자, 강선필 대변인, 일단 서영수 기자 설명 보면은 민주당 앞에 놓인 선택지가 일단 추대 그리고 찬반 투표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투표하면 당선 기준을 뭐 과반으로 할지 뭐 3분의 1로 이상으로 할지 뭐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제일 적절합니까? 네, 사실 뭐 절반이냐 3분의 1이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도 후보 말고도 다른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한 3선 이상 됐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출마 같이 해가지고 경쟁해서 지더라도 본인의 이름을 좀 알리고 그래야 또 다음에 정치의 어떤 비전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강원도, 충청도, 뭐 경기도, 호남 이런 데서 3선 이상들 좀 제비뽑기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꼭 나와가지고 서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기초단체장으로서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지도와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있어서 민주당의 3선 이상 의원들 많이 반성해야 되고요. 네. 어쨌든 이걸 원샷으로 하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어차피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니까 전국 순회를 하면서 지금 특검의 필요성 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리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지역별로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손영욱 변호사님요. 뭐 사실 어대명 분위기, 뭐 이재명 대표의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두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압도적으로 좀 선두를 달리는 모습이어서 누구든지 쉽게 후보 출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추대는 말도 안 되고 공산주의 국가도요. 추대는 안 합니다. 당연히 표는 해요. 99%에 넣어서 그렇지. 추대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찬반 투표를 저는 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전국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과반 최소한 이 투표에 과반 찬성은 넣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투표를 했는데 당원 중에 대거 투표율이 낮다.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30% 미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러면 이게 정당성이 있나요? 최소한 저는 과반 이상의 당원이 투표해서 거기에 과반 정도는 찬반 투표, 찬성이 나와야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게 자신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50% 투표할지, 과연 이게 호남이 대거 기권해서 아니 그냥 투표 안 할지, 그런 게 저는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 봐요. 그럴 일이 있습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밖에서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게 일극체제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압도적인 지지가 없잖아요. 절대 이런 일극 상황을 본인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고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 국민의힘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쭉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지감 요구 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이 최근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자 학부모와의 진실 공방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 학부모 측에서요, 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값이다.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미지 값이다 하면서 뭐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생방송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아버지 측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손 감독하고 배치되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이 손흥정 감독 측에서는 피해 학생인 A군 부모가 처음부터 합의금 수억 원을 요구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고 또 광고료, 이적료, 이미지 마케팅 비용이 얼만데 지금 이 돈이 아깝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자, 이에 손 감독은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하냐, 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냐라면서 흥민이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피해자 측이 합의금 금액을 어쨌든 뭐 억대로 부른 다음에 조금씩 뭐 낮춰서 몇 차례 다시 제안을 했는데 손흥정 감독은 3천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고 고수를 하자 5월 말에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는 게 이게 지금 손흥정 감독 측의 입장이고요. 자, 하지만 이 A군 측,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 측은 입장이 다른데 이 손 감독 측 변호사가 점점 흥정하듯이 금액을 높이면서 합의를 종용해서 그러면 억대로 주시든가요? 라고 한 거고 그 이미지 값이라고 한 것도 좀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아동 측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의 뭐 이미지 이런 거를 언급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손흥정 감독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때 달았던 여러 조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를테면 뭐 언론에 뭐 보도하지 말 것이라든가 축구협회에 징계하지 않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하도 달길래 네. 아 그렇게 손흥정 감독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값인 거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죠. 자, 또 진짜 합의금을 내가 받아내려고 했다면 애초에 뭐 5억을 달라 이런 식으로 뭐 러프하게 좀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합의금을 원했다면 디테일하게 협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또 결코 피해자 측에서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단호하게 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 측에서는 조금 전 통화에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손흥정 감독이 뭐 언론 플레이로 진실이 좀 묻혀 있지만 뭐 사랑을 전제한 체벌이나 욕설 자체가 도를 넘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피해를 입게 되면 그 과한 체벌 욕설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손축구 아카데미 관계자하고 통화를 처음에 했을 때는 이 손흥정 감독님이 뭐 자신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한테는 좀 거칠게 하셨을지 몰라도 그거를 지금 학생들한테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또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좀 강력하게 좀 우리 아이를 좀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달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도 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아동 아버지 측에서는 그렇게 따지자면 그 수위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 체벌이나 욕설 수위가 뭐 과거 운동부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애초에 아니었다라면서 좀 처벌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이 피해자 측인가요? 20억 불러버릴까? 뭐 이런 뭐 녹취록까지 뭐 언론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진실 공방, 양쪽의 진실 공방이 좀 격해지고 뭐가 맞는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는데 뭐 맞는 말 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같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주장이 첨예하게 이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일단 객관적인 물증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협상을 담당한 변호사와 그리고 이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서로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이제 증거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든지 맥락을 살펴보면 실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가름이 쉽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말씀드린 녹취를 보면 일단은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만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이제 일부 금원을 제시를 하면서 그걸 줄 테니까 이제 얼마까지 우리 받아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사실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이 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모종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원래 의미,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 원래 의미가 퇴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손흥정 감독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아카데미 문제인데 이 피해 아동 측에서 뭐 아들이죠. 손흥민 선수 굉장히 아끼는 아들을 걸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또 노심초사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아들이 사실은 무관한 거잖아요, 이번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만큼 액수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아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금원을 달라라고 제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로서 굉장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합의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이가 맞았고 아니면 아이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의 제공인 것이지 이것이 손흥민 선수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지는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금원이 제공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손흥정 감독 입장에서도 이 합의에 좀 이끌려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했고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체벌 관련돼서도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더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모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체벌이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폭행을 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조금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 폭행을 한 당사자에게 아이를 학대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느냐. 고의요. 이걸 보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를 때린 것 행위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은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부모와 선생님이 합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체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행에 대해서 막바로 우리가 아동 학대로 봐야 되느냐. 네. 그것에는 조금 더 분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체벌 그리고 축구 지도 관련해서 재조명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 바로 축구 전설이죠. 박지성 선수입니다. 장가 기자, 이 박지성 선수가 한국 축구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예전에 축구계 어떤 폭행, 관습 이런 거를 좀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네티즌들, 뭐 축구 팬들에서 좀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죠? 네, 2006년에 박지성 선수가 자신의 자서전에 글을 썼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선배들에 의한 구타가 축구를 비롯한 운동부에 만연해 있었고 선배들은 이유 없이 후배들을 때렸다. 나를 때린 선배들에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맞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후배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나는 후배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 제발 폭력은 그만이라고 자서전에 박지성 선수가 썼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박지성 씨의 부친이죠. 박성종 씨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들이 박지성 축구센터를 세운 이유도 더 이상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축구를 배우기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축구를 자유로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교육관, 뭐 지도관의 차이일 텐데, 자, 뭐 손흥정 감독은 사랑의 매를 들었다라고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좀 엄하게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비교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그 스포츠계에서 고질적으로 조금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감독이라든지 코치진뿐만 아니라 직속 선후배 간에서도 이러한 폭행의 문제는 사실은 과거부터 좀 있어 왔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되는 이제 박지성 선수의 입장으로 볼 수 있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체벌이라든지 이런 폭행이 없었다면 더 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을 갖는 그런 측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체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전제가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 정도에 한해서만 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된다라면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벌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체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엮였는데, 자, 이거 확인창에서 하나 뉴스라서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 아들 손흥민 선수가요. 자, 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수백억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재력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뭐 주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연봉이 100억대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서울 강남구의 초고가 주택 중에 하나인 이 압구정에 위치한 빌라를 이제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분양 가액이 400억 원이에요. 400억이요? 맞습니다. 최초의 분양가는 20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펜트하우스를 분양받다 보니까 400억의 주택을 분양받았다라고 해서 화제고요. 이미 이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압구정과 청담에 있는데 청담의 경우에는 이 아이유 씨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또 분양을 받아서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 텐데요. 오늘 조간 1면에 그리고 주요 뉴스에 꼭 차지했던 이 뉴스입니다. 뭐냐면요. 이 가족 간의 금전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유명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관련법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간 갈등으로요. 마음 고생했던 이들 뭐 퍼뜩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그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 장가 기자, 이 다시 봐도 이 박세리 재단의 박세리 이사장 그리고 연예인 박수홍 씨 참 뭐 가족 때문에 힘들어 경우가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이 친족 간의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한다. 이게 친족 상돌의 조항.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 가족이 잘못하면은 가족도 그 가족을 금전적인 걸 건드렸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일단은 법 적용이 중지가 되는 건데요. 네. 국회가 1953년 이 형법에 친족 상도례를 제정하면서 따른 로마법 격언이 있었습니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자, 국가가 가족 간 문제에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이 가정이 뭐 파탄이 나게 할 수 있다는 당시에 이 공동체 가족 정서가 입법 취지에 반영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은 이 법이 제정된 지가 70년이 지났거든요. 네. 자,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 사기 등 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상돌의 규정은 헌법에 이제 어긋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재산을 가로채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의 규정을 담은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의 규정을 담은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가 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친족 상돌에 말이 어렵지만 어떤 그런 조항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개정되게 됐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뭐 저희가 사건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박세리 씨, 박수홍 씨, 뭐 어떤 유명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법 개정이 좀
하는데 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뭐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사회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박수홍 씨의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형과 형수가 주요하게 박수홍 씨 내지는 박수홍 씨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에 이제 금원을 횡령했다라는 이제 혐의기는 한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뜬금없이 등장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비밀번호, 뭐 공인인증 이런 거 모르는데 근데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무턱대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사실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오게 된 그 원래의 사건도 보면요. 네.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삼촌이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2억 원가량 받았는데 이 삼촌과 이제 삼촌의 부인이 다 가져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동거 친족에 대해서 역시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헌법불합치 판단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면서 불합치가 있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불합치가 있는데요. 이번 조안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이제 적용 중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이후에 이 헌재 결정 이후부터 발생된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다 처벌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뭐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유심히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님 이 부작용도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사소한 금전적인 가족 간의 사소한 금전 거래도 다 이제 고소전 번지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고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헌재가 32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2항에 대해서는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네. 2항의 경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1항에 규정된 가족관계 이외의 가족관계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피해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고소전으로 번진다라기보다는 물론 어떻게 법이 이제 다시 다듬어지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당사자에게 그 결정권을 준다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문제가 될 사안에 대해서만 고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굉장히 좀 고소고전 자잘한 사건들은 많아질 거라 보이는데 얼마나 많아질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리 이제 자녀와 부모 자식 예. 간에라고 하더라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버지 지갑에서 금원을 훔쳤다. 이것도 절도죄가 될 수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고소만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금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가족 간의 고소전이 펼쳐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라든지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맡긴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듬어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